스위스 알프스의 기술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147년 된 저택, 1.2m 두께의 석벽 위에 고작 황토와 조약돌을 까는 한국인 사위를 보며 말이죠. 저 흙덩이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장인어른조차 지팡이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문에 대한 모욕이라고. 27억 4천만 원을 들여 유럽 최고의 전문가 7팀이 포기한 냉골인데 동양인 방식이 뭘 알겠냐고. 하지만 72시간 뒤 74세 노인의 발이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을 밟았습니다. 147년 만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해 본 적 없던 거실 바닥이 28도의 온기를 품고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27억으로 못한 일을 1,515만 원으로 해낸 한국인 사위. 도대체 그는 이 저택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2500년 한국 온돌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건축학을 전공한 35살 한국 남자예요. 4년 전 취리히에서 만난 스위스 여자 엠마와 결혼했고 지금은 알프스 해발 1200m에 있는 아내의 가문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겨울 장인어른이 거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23분이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의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복도를 뛰어나갔죠. 맨발이 닿은 바닥은 얼음장이었어요. 영하 7도. 집안인데 영하 7도였습니다. 발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2m 옆에 나뒹굴고 있었죠. 74세의 장인어른. 한때 이 저택을 직접 설계하고 동쪽 별채를 손수 증축했던 건축가. 그 강인했던 손이 지금은 차가운 돌바닥을 짚으며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이 악화된 건 3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지팡이 없이도 걸었습니다. 2년 전부터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고 작년 겨울부터는 지팡이를 짚고도 10발자국 이상 걷기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번 겨울 장인어른은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요. 장인어른의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음이었어요. 사람 손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장인어른을 죽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147년 된 저택. 증조 할아버지가 1879년에 첫 돌을 놓았고 할아버지가 동쪽 별채를 증축했고 장인어른이 43년간 지켜온 가문의 심장. 1.2m 두께의 석벽은 여름엔 시원함을 선사했지만 겨울엔 냉기를 품고 그 냉기를 고스란히 안으로 내뿜었습니다. 이 가족은 난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확히 27억 4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온 지열 보일러 전문가 팀, 오스트리아 빈에서 날아온 단열 시공팀, 스위스 취리히의 난방 설계사, 총 7팀의 전문가가 이 집을 다녀갔어요. 그들은 도면을 펼치고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측정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27억을 써도 거실 바닥 온도는 늘 2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한겨울 새벽엔 영하까지 떨어졌고요. 저는 한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 앞에서는 제 지식이 아무 소용없었어요.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날 새벽 장인어른을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가문의 자존심이지만 동시에 장인어른을 천천히 죽이고 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눈 덮인 봉우리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그 아름다운 풍경이 그날따라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바깥은 영하 25도. 그리고 이 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장인어른은 담요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죽을 거야. 그게 밀러 가문의 방식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고집을 꺾을 수도 이 집의 냉기를 이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 뒤 제가 247년 된 문제를 단 72시간 만에 해결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2500년 전 한국 조상들의 지혜로. 제가 엠마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 추리희였습니다. 한국 건축 박람회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던 29살의 스위스 여자. 저는 그녀의 눈빛을 먼저 봤어요. 파란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키 174cm. 저보다 조금 작았죠. 하지만 웃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2년 뒤 우리는 결혼했고 제가 처음 이 저택에 발을 들인 날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독일어로 중얼거렸죠. 동양인이 이 집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 저는 독일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0.5초였을까요? 금세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엠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그녀도 난처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남극보다 추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딸그락딸그락 울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씹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장인어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피했고 제가 건네는 말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죠. 저는 묵묵히 견뎠어요. 아침마다 장인어른 서재 앞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았지만 그 찻잔은 늘 식어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그 새벽으로부터 정확히 8일 뒤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충남 논산 외할머니 집. 겨울이면 구들장이 따끈따끈하게 달궈지던 그 방.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로 검색했어요. 온돌, 황토, 구들장.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상자. 그 다음엔 중간 크기. 어느 날은 지게차가 필요할 정도로 큰 나무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선물이라고. 창고에 쌓인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온 황토 1.5톤. 강원도 영월에서 온 강돌 800kg. 전라도 담양에서 온 대나무 숯 47kg. 구리배관 53m. 코끝을 찌르는 흙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비온 뒤 젖은 들판 같은 살아있는 흙의 냄새. 한국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연구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이 떠 있었고 한국어로 된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엠마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무슨 계획인지 물었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2월 첫째 주 월요일. 저는 엠마에게 말했어요. 내일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장인어른 바닥을 고쳐줄 사람이라고. 엠마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27억 4천만 원을 들여도 못 고친 바닥을. 유럽 최고의 전문가 7팀이 포기한 바닥을. 제가 고치겠다고요? 저는 엠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5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풀어왔어. 믿어줘. 한국에서 온 손님은 67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박종수. 충남 논산에서 40년간 구두를 놓아온 장인이라고 했어요. 키 168cm, 마른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취리히 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 엠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노인이 27억으로도 못 고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박종수 장인은 캐리어 하나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죽 가방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안에 한국에서 가져온 황토 샘플 3kg이 들어있었다는 걸.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장인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벗더니 맨발로 거실 바닥을 천천히 걸었어요. 눈을 감고 발바닥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박종수 장인이 눈을 떴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돌이 울고 있어요.
147년 동안 냉기를 품고 울어온 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독일어로 통역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종수 장인은 거실 바닥 중앙에 분필로 선을 그었어요. 가로 8m, 세로 6m. 정확히 48제곱미터의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머를 들었죠. 첫 번째 타격이 바닥에 내리꽂혔을 때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면서도 거실로 달려왔어요. 147년 된 바닥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골라온 알프스산 화강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장인을 불러 연마한 돌. 장인어른이 43년간 매일 걸었던 바닥. 그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장인어른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74년 인생에서 가장 격앙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장인어른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쾅! 울림이 거실 전체에 퍼졌어요. 박종수 장인이 해머지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박종수 장인 사이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독일어로 소리쳤어요. 이건 가문에 대한 모욕이다.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을 부수는 거다. 당장 멈춰라. 저는 장인어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독일어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 바닥은 차가워요. 147년 동안 차가웠어요. 저는 이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장인어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엠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박종수 장인은 묵묵히 일했어요. 147년 된 화강암을 드러내고 그 아래 15cm 깊이로 땅을 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황토를 깔고 강도를 촘촘히 배열하고 그 위에 구리배관을 미로처럼 설치했죠. 저녁이 되면 장인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알프스 산맥을 바라봤어요. 그을린 손가락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죠. 고향 이야기, 외할머니 집 구들장 이야기. 밤 11시 엠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정말 될 거냐고. 아버지가 너무 화나셨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집은 벽이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해. 한국 사람들은 2500년 전부터 그걸 알았어. 나는 그걸 장인어른께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박이 실패하면 나는 이 가문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겠구나. 공사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사 3일차 2월 7일 오전 6시 47분.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3초쯤 지나서야 깨달았죠. 발이 안 시렵다. 매일 아침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 때마다 얼음을 밟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박종수 장인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눈을 감고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요, 준호 씨. 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거실 바닥을 밟았어요. 28도. 나중에 온도계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느낌이었습니다. 147년 된 화강암 바닥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차갑게 울던 돌이 이제는 따뜻하게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온기가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무릎을 감싸고 허벅지를 지나 가슴까지 퍼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외할머니 집 이후로 이렇게 따뜻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종수 장인이 말했어요. 돌이 울음을 멈췄어요.
이제 웃고 있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다시 두드렸어요. 아버지, 거실 좀 보셔야 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장인어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죠. 장인어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것처럼 웅크린 채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74년 세월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제가 부르자 장인어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거실 좀 보세요. 바닥이 따뜻해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거실 문 앞에서 장인어른이 멈췄습니다. 박종수 장인이 일어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장인어른이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까지 벗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74년 인생에서 장인어른이 맨발로 거실을 걷는 걸 엠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장인어른의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통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줄기가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죠. 74년 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 집에서 태어나 74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 위에 서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있어. 장인어른이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어로. 이 바닥이 살아있어. 박종수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을 텐데 무슨 뜻인지는 알았나 봅니다. 엠마는 언제 왔는지 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3일 전 소리를 지르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147년 가문의 자존심이 무너진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따뜻함에 감사하는 한 노인의 눈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독일어로 두 글자. 당케.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차갑게 돌아오던 찻잔들, 피하던 시선들, 무시하던 말들.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저에게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죠. 저는 대답 대신 장인어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감싸고 함께 바닥 위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눈 덮인 봉우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 눈부신 건 거실 바닥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차가웠던 바닥이 이제 가장 따뜻한 곳이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엠마와 장인어른은 거실에서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딸이 나란히 바닥에 앉은 거였죠. 의자도 소파도 아닌 그냥 맨바닥에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147년 된 스위스 저택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꺼냈어요. 보글보글. 무언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냄새. 깊은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들어갔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묵직하고 동시에 발효된 무언가의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향. 장인어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뭐 끓이는 거야? 2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손에 뚝배기를 들고 있었어요. 갈색 뚝배기 2개. 뚜껑 틈새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김을 타고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어요. 고기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유럽 요리에서 맡을 수 있는 버터나 크림 향도 아니었죠.
이건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숲속 낙엽이 썩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품처럼 편안했어요. 뚝배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국물이 팔팔 끓고 있었어요. 노르스름한 두부 조각, 초록색 애호박, 붉은 고추가 국물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이 물었어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죠.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1000년 넘게 먹어온 음식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장인어른에게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뚝배기를 바라봤어요.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경계가 조금 풀렸달까요? 장인어른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떴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이 눈을 감았어요. 국물을 삼키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장인어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번엔 두부 조각을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눈을 감았어요. 삼키고 또 떴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장인어른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엠마를 바라봤습니다. 엠마는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장인어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수프가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무시하려나? 하지만 장인어른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약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4년 인생을 살면서 엠마는 아버지가 음식을 먹고 감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파리의 최고급 요리도 장인어른에게는 그냥 음식이었어요. 그런 장인어른이 갈색 뚝배기 안에 탁한 국물을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드릴까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새 뚝배기를 가져왔어요. 장인어른은 두 번째 그릇도 바닥까지 비웠습니다. 그날 밤 장인어른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가 아닌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따뜻한 온돌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엠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에게 물었어요. 그 국 뭘 넣은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묵은 된장. 어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담근 거야.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메주를 소금물에 띄워서 3년을 기다린 거지. 두부 반모, 애호박 반개, 청양고추 2개. 그게 전부야. 엠마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3년을 기다린 된장과 가장 평범한 재료들. 그게 74세 아버지의 마음을 녹인 전부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된장찌개를 끓여줘. 몸에 좋거든. 근데 사실 몸보다 마음에 좋은 것 같아. 따뜻한 국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엠마는 잠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따뜻한 국물을 배에 담고 47년 만에 가장 편안한 얼굴로 잠든 아버지. 온돌이 장인어른의 몸을 녹였다면 된장찌개는 장인어른의 마음을 녹인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서재에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집 난방 문제에 쓴 비용을 정리했어요. 독일 뮌헨 지열 보일러 전문가 팀 8억 2천만 원. 오스트리아 빈 단열 시공팀 6억 7천만 원. 스위스 취리히 난방 설계사 4억 3천만 원. 이탈리아 밀라노 바닥재 교체 전문가 3억 1천만 원. 기타 자재비와 인건비 5억 1천만 원. 총 27억 4천만 원. 그리고 제가 쓴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황토, 강돌, 대나무 숯, 구리배관, 박종수 장인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총 1,515만 원. 27억 4천만 원 대 1,515만 원. 비율로 따지면 181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유럽 최고의 전문가 7팀이 포기한 문제를
한국의 67살 노인이 72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첨단 지열 시스템이 실패한 자리에 2500년 된 기술이 성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와서는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서양 기술이 더 앞서 있다고 동양인 방식은 구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틀렸어요. 27억을 들여도 못 고친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집을 고치려 했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난방 효율, 열전도율, 에너지 절감. 전부 숫자였죠. 그 숫자 속에 74세 장인어른의 시린 발은 없었습니다. 한국 방식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봤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신음하는 노인을. 효율이 아니라 온기를, 시스템이 아니라 정을 선택했습니다. 박종수 장인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온돌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아이들이 한 방에 모여 따뜻한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드는 자리라고. 온돌의 열기는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데운다고. 요즘 미국에서 감자탕이니 부대찌개니 난리라고 하죠. 뉴욕 맨해튼의 한식당이 줄을 서고 LA에서는 한국식 국밥집이 화제라고. 한국 음식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들 해요.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식의 본질은 맛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끓여낸 그 온기가 진짜라는 걸. 서양은 공간을 데우려 했고 한국은 사람을 데우려 했어요. 서양은 효율을 계산했고 한국은 온기를 나눴습니다. 27억 원의 실패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관점의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이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1952년 이 저택 사진. 흑백 사진 속에서 증조 할머니가 벽난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이 집에서 따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증조 할아버지도 자신도 평생 추위와 싸웠다고. 그게 이 집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내가 72시간 만에 그 운명을 바꿨다고. 147년 된 저주를 풀어버렸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을 사랑하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동양인 방식이 뭘 아냐고 했는데 너는 우리 가문 남자 사대가 몰랐던 걸 알고 있었어. 따뜻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온돌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집 한스 부부가 서 있었어요. 한스는 저보다 12살 많은 59살. 200m 아래 언덕에서 120년 된 저택을 물려받아 사는 사람이죠. 그의 아내 마리아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들었는데 직접 보러 왔어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신발을 벗어도 될까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마리아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한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 위에 쭈그려 앉더니 손바닥을 대봤어요. 5초, 10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한스의 어머니도 관절염이 심하셨거든요. 3년 전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겨울을 침대에서만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걸을 수가 없었대요. 한스는 그 기억을 떠올린 게 분명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온돌이라고 한국에서 2500년 전부터 써온 바닥 난방 기술이라고. 황토와 강돌로 열을 저장하고 구리배관으로 온기를 순환시킨다고. 한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도 가능할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마을 반대편에 사는 피터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78세 어머니가 겨울마다 고생하신다고. 그 다음 주에는 언덕 아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슈미트 씨가 왔어요. 손님들이 겨울에 바닥이 춥다고 불평한다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온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 장인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두 달 뒤 다시 왔어요.
이번엔 제자 2명을 데리고 왔죠. 28살 김동현, 34살 이준호. 두 청년은 논산에서 장인 밑에서 15년간 구두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이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스 부부 저택, 피터 가족집, 슈미트 씨 레스토랑. 한 집 한 집 차가웠던 바닥이 따뜻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마을의 12가구가 온도를 설치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식 바닥 난방의 미래였어요. 저는 단상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해발 1200m 마을에서 60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국의 온돌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박종수 장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했죠. 장인은 서툰 영어로 한마디 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온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0명이 넘는 스위스 사람들이 67살 한국 노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장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엠마를 바라봤어요.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인어른이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요즘 장인어른은 집안에서 지팡이를 거의 쓰지 않아요. 따뜻한 바닥이 관절염 통증을 많이 줄여줬거든요.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147년 동안 이 마을에서 밀러 가문은 유명했어. 가장 오래된 저택, 가장 완고한 가문. 근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유명해졌어. 무슨 이유죠? 한국인 사위를 둔 집. 장인어른이 웃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장인어른이 저에 대해 웃으며 말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박종수 장인은 10발자국쯤 앞에서 제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밤하늘 아래 별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장인과 두 청년. 3사람이 이 마을 전체의 겨울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거라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새벽 장인어른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여전히 이 집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을 거고 저는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이 저택은 147년째 얼어붙은 심장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키 175cm의 평범한 체구. 서울에서 온 35살의 한국 남자.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동양인이 뭘 알겠냐는 장인어른의 말을, 식탁에서 피하는 눈길을, 차갑게 식어 돌아오는 찻잔을. 6개월 동안 묵묵히 견뎠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엠마에게 이혼하자고 말할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인정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나는 영원히 이방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새벽 장인어른이 쓰러진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황토를 주문하고 강도를 주문하고 40년 경력의 장인을 수소문했죠. 차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혼자서 싸울 무기를 벼렸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만에 147년 된 저주를 풀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거실 바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난방공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증명이었습니다. 동양인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지혜가 유럽의 기술을 이길 수 있다는, 2500년 된 조상의 유산이 27억짜리 최첨단 시스템보다 강하다는. 장인어른은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팡이를 거의 쓰지 않으세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관절염 통증이 70% 이상 줄었거든요. 아침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의 알프스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가 끓여드리는 된장찌개를 드시죠. 며칠 전 장인어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집에 새 역사를 썼다. 147년 중에 가장 따뜻한 해가 올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이에요. 장인어른이 받아주셨으니까요.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 전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던 장인어른과 그 무시를 견디며 온도를 준비하던 저.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바닥 위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온돌이 바닥을 데웠고 된장찌개가 마음을 데웠고 한국인의 정이 이 가문 전체를 데웠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2500년 된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이에요. 27억으로 못한 일을 1500만 원으로 해낸 사람. 차가운 시선을 온기로 녹여낸 사람. 147년 된 저택의 역사를 다시 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과거의 저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 제가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을 해냈습니다. 얼어붙은 바닥에 온기를 채우고 닫힌 마음을 열고 두 문화를 연결하고 마을 전체의 겨울을 바꿨어요. 평범한 한국 남자가 알프스 해발 1200m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엠마라는 아내를 만난 것, 장인어른이라는 분을 가족으로 얻은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인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준호와 장인어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최신 기술, 최고의 전문가, 최대의 비용. 27억을 쓰면 뭔들 못하겠냐고. 하지만 스위스 알프스 해발 1200m의 147년 된 저택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돈으로는 바닥 온도 2도조차 넘기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에서 온 사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 대신 사람을 봤어요. 효율 대신 온기를, 시스템 대신 정을 선택했죠. 6개월간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준비했고 72시간 만에 147년 된 저주를 풀어버렸습니다. 온돌이 바닥을 데웠고 된장찌개가 마음을 데웠습니다. 요즘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감자탕, 부대찌개, 김치찌개. 한식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국의 진짜 힘은 음식 맛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정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한국의 진짜 유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치셨나요?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외로우셨나요? 차가운 세상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준호는 말합니다.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차가운 하루를 조금이라도 녹여주는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147년 된 저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오늘 그 따뜻함을 여러분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따뜻한 한 끼 혹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정성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감동은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